예,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제62차 원내정책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청와대가 강기정 파동에 대해 입장이 없다는 대책 없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기정 수석의 느닷없는 호통질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다뤄야 하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와 패스트트랙 협상이 줄줄이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야당을 자극해서 국회를 멈춰 세우는 일이 그렇게도 즐겁습니까? 국정 운영을 책임진 집권 세력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있다면 이처럼 무신경으로 일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돼서 민생 법안과 예산안 처리에 차질이 생기면 피해는 국민과 기업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진정으로 민생을 걱정하고 무너지는 경제를 살릴 의지가 있다면 강기정 수석에 대해 즉각 합당한 조치를 내리기 바랍니다. 이제 협상 시간이 채 4주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한 여야 협상은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법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는 마당에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자는 주장을 반복하면 합의 처리는 결국 물 건너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처리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끄는 것은 전혀 방법이 아니고 본회의에 올라간 뒤에 몸으로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야가 합의 가능한 진전된 협상안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는 것 말고는 다른 해답은 없는 것입니다. 강기정 파동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실무 협상도 중단이 됐는데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야 합의 처리가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라면 강기정 파동과 상관없이 패스트트랙 협상만이라도 먼저 재개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어제 경총, 대한상의, 무역협회 등 경제 5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장에서 실물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경제계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대전환을 촉구하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경제계가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보완 입법 등 경제 민생 법안들은 여야 정쟁의 와중에 수개월째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들이라 국회 입장에선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선 반드시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켜서 경제회생의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경제계는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50인 이상 중소기업 주 52시간 근로시간 확대 문제를 1년간 유예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 제안은 지난달 3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제가 드렸던 제안이기도 합니다. 경제계 자체 조사 결과 현재 중소기업 66%가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당장 적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주 52시간 1년 유예 제안을 정치 공세로 치부하지 말고 야당과 경제계의 제안을 진지하게 심사숙고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를 발표했습니다. 사건 발생 5년 7개월을 맞은 지금까지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지 못하고 갈등만 증폭시켜온 것은
우리 사회 전체가 부끄러워해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이 지금 이 시점에서 전격적인 재수사 결정을 내린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가 있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다짐대로 이번 수사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마지막 수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삼아 의원입니다. 지난 3일 서울 성북구에 있는 다가구 주택에서 70대 여성과 40대 여성 딸 3명 등 일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이어서 어제는 경기도 양주에서 50대 아버지와 6살, 4살 아들 2명이 주차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서나 친지에게 보낸 문자를 토대로 볼 때 이들 모두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자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면에 서울 아파트의 중간에 위치한 중의 가격은 8억 7,527만 원으로 현 정부 들어서 50% 가까이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복지를 강화한다며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는데도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집값을 잡겠다며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내놔도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국가 재정이 엉뚱한 곳에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우리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빈부격차를 늘리는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513조 5천억 원으로 책정하고 이 중 10%에 달하는 54조 3천억 원가량을 현금성 지원 사업에 편성했습니다. 현금성 지원 사업은 대부분 단발성 일자리 확대, 실업수당, 청년수당 등 퍼주기 예산들이어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거나 경제 활성화에 별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최근 3년간 한국의 잠재 성장률 낙폭이 OECD 36개국 가운데 세 번째로 큰 것도 바로 노동 생산성 하락과 자본 생산성 하락 때문입니다. 노동 생산성 하락은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정부가 세금으로 60세 이상 노인의 아르바이트 등 단기 근로자 30만 명을 늘리고 공공부문의 고용을 늘리면서 비생산적 일자리 비중만 늘리는 데다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 생산성도 최저임금 인상과 반시장적 통제 등으로 제조업 투자가 위축되면서 기업들은 해외로 생산 기지를 옮기거나 현금 보유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잠재 성장률이 점점 낮아질 경우 아무리 예산을 늘려도 단기적인 경기 부양 정책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슈퍼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잘못된 경제정책을 수정해서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문 대통령 잘못된 발언 하나 지키려다 청와대, 국방부, 국정원 모두 국제적인 거짓말쟁이로 전락했습니다. 북한이 텔, 즉 이동식 발사대에서 ICBM 쏜다고 했던 국방부가 청와대 한 소리 들었는지 뒤늦게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이동식 발사대로 운반하고 미사일을 세우긴 했지만 발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동식 발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발언을 들은 저명한 외교 전문지 편집장은 트윗에서 입이 떡 벌어지는 거짓말이라고 조롱했습니다. 동창리를 폐쇄하면 북한 ICBM 못 쏜다는 대통령 발언 하나 때문에 우리 국가기관들이 줄줄이 거짓말쟁이, 국제적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 1일 청와대 국정감사 현장에서 제가 질의한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제가 정용 안보실장에게 북한이 동창리 폐쇄하면 ICBM 못 쏜다는 대통령 발언 잘못된 거 아니냐
청와대 비서진들이 어떻게 보좌했길래 대통령이 그런 소리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전에 국방부도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 즉 텔로 ICBM 쏜다고 공식 답변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정용 실장은 대통령 말이 맞다. 동창리 폐쇄하면 ICBM 못 쏜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이 이미 텔을 이용해서 ICBM 계속 쏘고 있는데도 대통령 발언 번복 안 시키겠다고 안보실장이 거짓 답변을 한 것입니다. 이게 논란이 되자 국방부가 청와대로부터 한 소리 들은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까지 또 입장을 바꾼 겁니다. 이동식 발사대로 옮겨서 쏘긴 하는데 텔로 발사하는 건 아니라는 무슨 말인지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궤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국정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의 잘못된 발언 하나 지키겠다고 온 국가기관이 다 거짓말쟁이가 된 것입니다. 이런 문재인 정권에 과연 국가 안보를 믿고 맡길 수 있을지 심히 걱정입니다. 작년 5월 유명 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 라돈이 대량 검출되어 전 국민이 라돈 공포에 떨었었습니다. 그 공포가 채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하루 종일 머물며 공부하는 교실에서까지 라돈이 검출되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 41개의 학교에서 학교보건법 라돈 관리 기준 세제곱미터당 148베크렐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중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라돈 기준치의 9배를 넘는 높은 수치가 측정되기도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교육부에서 공기 중 라돈 실태 조사와 관리조차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육부가 라돈 측정 결과를 아직 파악하지 못한 곳이 다수 있었고 라돈 저감 설비 설치 여부조차 제대로 확인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일과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입니다. 그런 장소에서 아이들이 1급 발암물질 라돈을 마시며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날이 점차 추워지면서 창문을 닫고 생활하고 환기에 소홀해지기 쉽기에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안전한 학습 공간에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나서야 합니다. 교육부 등 정부 당국은 교육청에 모든 것을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생활 방사선 전반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공기 중 라돈 문제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 교육부가 발표한 13개 대학의 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학종에서 고교 서열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용을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자와 합격자들의 평균 내신 등급은 일반고냐, 자사고냐, 외고냐에 따라 서열이 뚜렷한 것으로 확인되어서 학종 제도가 고교 서열화를 부추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가장 공정해야 할 입시 제도가 각종 의혹으로 얼룩져 국민으로부터 가장 불신받는 상황이 개탄스럽습니다. 더구나 학종 자기소개서나 수상실적에 부모 지위 등을 이용한 편법, 불법 사례가 확인된 것만 해도 360여 건으로 현행 입시제도에 대한 국민 불신이 극에 달한 실정입니다. 교육부는 추가 조사 및 특정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와 개선 방안 마련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국민적 의혹에 대한 제대로 된 사실 확인과 정시 확대 및 학종 공정성 해결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수시, 정시할 것 없이 입시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통해 불신의 늪에 빠진 입시 공정성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네, 예결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예결위 비경제 부문
부처 심사가 파행됐습니다. 이유는 야당에서 요구한 노영민 비서실장의 출석과 사과 요구를 여당에서 청와대에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기정 정무수석을 출석시켰고 우리가 사실 아시지만 바른미래당은 강기정 수석의 바른미래당 출입 또 바른미래당 인사들과의 접촉도 금하라는 그런 방론을 세운 바 있습니다. 또 해임 요구를 했습니다. 해임 요구를 한 사람이 국회에 나와서 예결심사장소에 들어와서 답변하는 거 있을 수 없다 하는 측면에서 강기정 수석을 돌려보냈고 그 이후 노영민 실장 출석과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멋대로 합의되지 않는 김상조 실장이 그제에 이어서 또 나와서 대참하겠다고 해서 파행이 된 것입니다. 여당은 지난 5년간 비서실장이 2번 출석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만 있습니다. 찾아보면 분명히 있고요. 왜 5년을 따져봅니까? 국회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역사를 따져보면 비서실장이 2번 아니라 필요하면 3번도 나와서 국민한테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국민의 대표기관한테 나와서 해명할 것은 해명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또 이게 기계적으로 2번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 나온 이후에 운영이 파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운영이 그때 있었던 일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비서실장은 비서실장 나름대로 이 정권의 잘못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다. 또 안보실장은 안보실장대로 ICBM 이동 발사가 불가능하다. 정무수석은 일어나서 고함에 삿대질해. 또 경제수석은 지휘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서 당신이 있었을 때 그보다 더 못하지 않았냐고 이런 적반하장에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이런 태도에 운영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고 운영에서 끝난 일을 왜 예산을 심사하는 예결위까지 끌고 와서 정쟁을 하느냐 이런 여당의 항의에 저희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심사하려면 예산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그 기관에 어떻게 정상적으로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과를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상임위 끝나면 본회의에서 논의하듯이 더 큰 차원에서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정쟁입니까? 그거는 그거야말로 정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바른미래당은 경호실장, 경호처장의 출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역대로 경호처장은 대통령과 함께 자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양해해 왔습니다. 하지만 비서실장은 다릅니다. 청와대 2인자로서 청와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나와서 설명하고 해명하고 사과할 것이 있으면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 파행이 된 것입니다. 파행의 원인은 전적으로 여당에 있다, 청와대에 있다, 그 오만한 또 그 청와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그래서 오늘은 정상적으로 종합질의, 2차분 종합질의를 들어갑니다. 이유는 총리가 출석하기 때문입니다. 비서실장한테 받을 사과를 한 차원 격을 높여서 이 정부의 가장 높은 2인자인 이낙연 총리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예결위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국민을 무시한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을 패싱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심사는 정상적으로 될 것이고 이런 행태를 보인 청와대의 예산 꼼꼼히 들여다보고 대폭 삭감할 것을 바른미래당은 결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철 원내수석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은 시장 역행 자폭 정책입니다. 예전에 인기 있던 가요 중에 이런 노래 제목이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정부가 어제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이 노래 제목에 딱 어울립니다. 시장 상황에 완벽하게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미 사실로 증명이 됐습니다. 지난 8월 강남 한 아파트는 드디어 평당 1억 원을 찍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곧 시행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1977년 이래 분양가 상한제가 몇 번 도입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규 아파트 공급을 억제하면 당연히 기존 아파트 가치가 상승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필연적으로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지역을 두고 이곳은 정부에서 공인한 집값 폭등 예상 장소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국민의 반응이 궁금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인터넷에 분양가 상한제라고 검색해 보십시오. 도저히 제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이 천지입니다. 국민과 시장에서 이렇게 반대하고 장기적으로 집값을 폭등시키는 정책을 시행하는 문재인 정권에 다시 한번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국가를 자폭시키는 이런 멍청한 정책을 즉각 폐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더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비공개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